이번에는 동북아 안보 환경, 주변국과 우리의 안보란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동북아 지역의 안보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좀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열강 강대국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앞으로 외교를 하고 또 이 동북 안보 환경에 맞는 대한민국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 강대국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우리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 일본, 미국, 또 남북으로는 북한과 이렇게 38선을 두고 이제 아주 환경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도 우리 이 한반도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고, 미국도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죠. 이러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이 통상무역 전쟁, 신군비 경쟁이 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미국 바이든의 이 새로운 미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의 새로운 미국은 한국 손목을 꽉 잡은 미국입니다. 왜 한국 손목을 꽉 잡았을까요? 미국이 필요하는 중국 전략에서 미국이 민주주의 동맹들과 큰 협상을 하는 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나라에 한국이 가장 먼저 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2의 냉전은 현재 불가피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이미 이 전쟁은 예정되어 있었다 하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앞으로도 계속 예상이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신장 위구르나 홍콩, 대만 뭐 이런 문제 등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첨예하게 미국과 중국은 대립을 할 수밖에 없다. 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 중국과의 대립을 위해서 동맹을 끌어들였다는 사실이죠. 이 주간지는 미국이 손목 잡는 첫 동맹국이 한국이다. 왜 한국일까? 미국에게 그만큼 중요한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는 그야말로 동맹국이죠. 북한은 이 중국과 동맹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중국과도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이 방향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덩그리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죠. 미국으로 완전히 치우치게 되면 중국과의 어떤 이 경제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고, 또 중국과의 너무 밀착하게 되면 미국이 또 우려하는 그런 측면. 따라서 이 대한민국의 이 덩그리 외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여러 가지 생존도 사실 달려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한국과 미국 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선 이 바이든 정부가 비핵화와 미북 대화 측면에서 대북 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 또 압박을 높일 효과적인 옵션을 모색한다 하는 겁니다. 또 한미연합훈련은 축소와 중단 없이 예정대로 계속한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재검토하지만 조기 전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우리가 국가의 구성 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구성 요소라 하면 국민, 영토, 주권이죠.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 충족돼야 되는데, 좀 아쉽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6.25 때 이승만 대통령이 연합군 사령관에게 전시작전권을 주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오고 있는 거죠.
전시작전권 반환은 언젠가는 우리가 해야 될 사항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젠가, 미국이 현재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 자주국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됐을 때 전시작전권을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주국방을 언제, 어떻게, 지금쯤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하는 점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언젠가는 우리가 스스로 자주국방을 해서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야 진정한 우리가 국가로서의 위상을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우리 하나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든 국민들, 우리 전체의 관심사고 또 우리 모두가 간과한 그런 좀 아쉬운 분야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반중 캠페인에 이 한국이 동참을 하도록 압박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조속히 한일 관계가 개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바이든 정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과연 그럼 한국은 바이든 정부와 입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금 입장을 맞춰야 될까 하는 문제죠.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설명드려 한일 관계도 과거사에 머물지 않고 미래지향적으로 관계로 가야 되지만 이 과거사가 이 해결이 사실 역사적으로 되지 않고는 한일 관계는 정말 우리 한일 관계는 뼛속 깊은 이런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쉽게 한일 관계가 협력 관계로 모색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일본이 사죄하고 사과를 한다면 한일 관계는 쉽게 풀릴 수 있는데 일본은 아직 그럴 생각이 없나 봅니다. 따라서 이 한일 관계도 좀 장시간 동안 이런 수평적인 좀 어려운 관계로 계속 가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바이든의 한반도 정책 방향도 봅니다. 북핵 관련해서는 이 보텀업 상향식 협상으로 비핵화 합의를 추진한다. 이 동맹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연대를 추구해서 동맹을 강화한다. 이런 바이든 한반도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미국과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 비공식 안보 회의체가 있죠. 여기에 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 이 3개국을 더해서 쿼드 플러스로 확대할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과 인도는 1992년부터 인도양이나 아라비아 해협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2015년부터 일본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공식 안보회의체 설립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글로벌 군비 경쟁인데 이 바이든이 예산은 줄였지만 국방비는 4% 늘립니다. 3월 28일 날 미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4% 정액하는 예산안이 제출이 되었고 또 독일도 이 GDP의 2%를 늘려서 재무장하고 있고 이탈리아, 스웨덴도 무기를 구매하고 중국은 올해 군사 비용을 7% 올리고 일본은 국방비를 GDP의 1%를 첫 돌파하게 됩니다. 따라서 냉전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 30여 년 만에 다시 이 세계는 군비 경쟁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3월 23일 이 국방전략기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것이 공개됐는데 이 보면은 첫째, 러시아 위협이 하는 점증하는 중국의 다영역 위협에 맞서 미 본토를 방어한다. 둘째는 미 동맹 파트너에 대한 전략적 공격을 억제한다. 셋째는 인도 태평양은 중국, 유럽은 러시아의 도전을 우선 억제하고 필요시 무력 충돌에 승리한다. 이것이 이 국방전략기밀 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된 내용입니다.
아래 이제 사진에서 보고 있듯이 현재 각국의 군비가 확장이 되고 있는데 이탈리아, 덴마크, 독일, 스페인 다 이게 지금 확장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이 나라가 일본인데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초로 국방비 GDP의 1%를 돌파하게 됩니다. 다시 군국주의 시대에 부활을 하려고 일본은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지금 충돌을 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은 2018년부터 쭉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되고 있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는 문제, 또 코로나 어떤 책임론 관련해서 충돌하는 이런 문제. 21년도 미국이 중국 기업 보조금을 이제 조사를 해서 결국은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이 재개를 하게 되죠.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보조금 사용 조사가 검토가 되게 되면서 미국과 중국이 치킨 게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이에 낀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우리 대한민국이죠.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에 이 사이 틈바구니에 끼는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퍼펙트 스톰 뭡니까? 영어로 퍼펙트 스톰. 이게 퍼펙트 완벽하다 이런 말이죠. 퍼펙트. 스톰은 뭡니까? 스톰 폭풍이 폭풍. 퍼펙트 스톰 영화도 나왔죠. 완벽한 폭풍. 그야말로 이 경제적으로 경영학 쪽에 보면 2개 이상의 위험을 발생할 수 있는 뭐 이런 것을 용어를 우리가 퍼펙트 스톰이라 이렇게 얘기를 칭하는데,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어려움이 우리 대한민국에 받을 수도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인 어떤 이 싸움에 결국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어려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지금 21세기에 지금 가장 떠오르는 나라가 사실은 중국이죠. 이 중국은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강국입니다. 과거에는 이 경제적으로 미국한테 사실은 좀 힘을 못 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지만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이제 강국이 되다 보니까 미국과 이제 대결을 이제 나선 거죠. 과거엔 사실은 냉전 시대는 어떻습니까? 미국과 소련, 미소 냉전에서 지금은 미중국으로 이제 방향이 바뀐 거죠. 따라서 시진핑 주석이 신 실크로드 경제 벨트를 구상하고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주창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외교 역량과 돈을 총동원해서 약 한 2,600여 개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만들고 투입 자금만 해도 약 4,200조,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빛을 무기로 중국의 의지를 강요하고 채권 제국주의를 내세우는 거죠. 이런 100여 개의 개발도상국에 중국의 자본과 기업을 주도해서 통신, 항만, 도로, 기반시설 지원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대1로 프로젝트 6대 경제 회랑을 나타내고 있죠. 1번 회랑이 중국, 몽골, 러시아, 2번 회랑이 유라시아 대륙 교랑, 3번이 중국, 인도, 차이나 반도, 4번이 중국, 방글라데시, 인도, 미얀마, 중국, 파키스탄, 중국, 중아시아, 서아시아, 이런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를 지금 구상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이 수상한 투자입니다. 수상한 투자. 왜 이 투자를 할까? 돈 안 되는 항구에 수억 달러를 투자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중국은 그야말로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저개발국에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전략적인 요충지를 장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투자라는 명목하에 이 돈은 빌려주지만 사실상 그 돈을 중국 기업이 회수하는 구조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미국과 충돌로 바닷길이 막힐 때를 대비해서 에너지 수송로 곳곳에 거점을 마련한다는 거죠. 지부티, 파키스탄은 민간 투자 후 군사 지원 기지로 바꾸려는 전략을 중국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핵심 교통로를 장악하기 위함이죠. 호르무즈 해협, 바르알만다르 해협, 말라카 해협,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역을 미국과 충돌할 때 바닷길이 막힐 걸 대비한 이 에너지 수송로를 사전에 미리 이제 좀 거점을 마련한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잠시 설명드렸지만 중국이 남중국해에 침략 긴장을 조성을 합니다. 1974년 베트남으로부터 이 파라셀 군도를 빼앗습니다. 또 필리핀 스프레틀리 군도를 2차례 점령을 지금 하죠. 핵심 길목이 말라카 해협을 이제 대립에 있는데 중국 에너지 공급의 80%, 아시아 주요 원유 수송로입니다. 세계 해상 물동량의 약 5분의 4분의 1이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죠. 여기서 양보 없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필리핀, 중국 쪽으로 기울면 아시아 태평양에서 미국은 퇴조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다시피 말라카 해협을 우리가 말레이시아 남쪽이죠. 남중국해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비교를 보면은 육해 공군이 어떻습니까? 중국이 115만 명으로 몇 배네, 4~5배 됩니다. 중국이 남해 구선단 등장으로 베트남 국민이 분노하고 반발을 하게 되죠. 21년 7월에 이 베트남 넷플릭스 드라마 이 파인캡 방영을 중단을 하게 되고 구산단 표시 지도 한 장이 나타납니다. 뭔가 하면 이 남해 구단선은 중국이 여기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서 U자 형태로 이 그린 해상 경계선입니다. 1947년 이 중국 일방적으로 이 설정을 해버리는 거죠. 따라서 남중국해의 90%를 중국의 수역으로 설정을 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 영유권 주장으로 필리핀과 베트남 등 주변 국가의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 남중국해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주변 국가의 마찰이 분명히 발생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대만.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틈바구니에서 이 동북아 화약고가 지금 될 판입니다. 언제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전쟁을 지금 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죠. 국지전 발발 위험이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 공격에 하루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이 주변에 대만에 바로 공격을 하기 위한 중국에서 지금도 매일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죠. 미국이 개전 즉시 개입할 수 있게 미국은 이 항모전단 3개를 인도 태평양에 지금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만약에 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이 개입하게 되고 어떤 이런 하나의 빌미가 잘못하면은 3차 대전으로 또 갈 수 있다는 이런 군사학자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아주 일촉즉발의 어떤 이런 상황에 전운이 감돌고 있죠. 2023년 이 3기 임기 시작에 시진핑 장기 집권하고 있죠. 매일 대만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극대화해서 전투 의지를 꺾기 위함이죠. 여기 지금 사진에서 이제 보는 바와 같이 미국은 지금 미 루즈벨트, 레이건호 이렇게 지금 대비를 좀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중국은 중국 정부 동부 정부에서 지금 늘 훈련을 하고 미국 항모를 겨냥한 이거 탄도미사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해서 지금 훈련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대만을 침공했을 때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으로 이 3차 세계대전이 확전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자, 중국 회색 콧불소. 회색 콧불소. 이 사진에서 보죠. 중국은 사실 경제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뭡니까? 회색 콧불소가 3마리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거품, 부동산 거품.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부동산이 심각하죠. 지금 뭐 최근에 부동산 집값이 많이 좀 뭐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그래도 뭐 제대로 봉급을 공무원이 집을 사기는 수십 년 저금해도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 대한민국이 살고 있는데 하루빨리 우리도 부동산 정책이 잘 돼서 안정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중국은 회색 콧불소 위험 한 마리 첫 번째가 부동산 거품이죠. 미분양만 3천만 채가 있다. 3천만 채. 3천만 우리 뭐 5천만 인구 약 2분의 1이 우리나라 인구에 준하는 미분양. 집값도 마이너스로 돼요. 두 번째 그림자 금융입니다. 그림자 금융. 규제를 피해서 무리한 투자를 했는 문제. 세 번째는 과도한 부채입니다. 기업 부채 비율이 미국의 2배가 됩니다. 이러면 뭐 어떻게 부채가 많으면 신용이 안 돼요. 신용의 위기가 온 겁니다. 이런 큰 위협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내리막 걷는 경제 성장률도 5% 유지로 위태하다 하는 거죠. 경제 성장률이 지금 5.1% 20년에 21년 사이에 팬데믹을 제외하면 중국 성장률 5% 아래는 천안문 사태 이후에 없었다는 거죠. 중국의 폐업 기업 수가 19년도는 240만 개에서 작년에 21년도에는 437만 개가 기업이 폐업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또 코로나는 하루에 3,500명 확진의 이 초강수를 두고 있고 28일부터 8일간 도시를 이제 봉쇄해버리죠. 또 갑작스러운 봉쇄에 시민들이 패닉 현상이 나타나면서 식료품을 뭐 놓고 이 슈퍼마켓에서 뭐 싸움하는 그런 상황도 지금 발생되고 있죠. 경제 수도 상하이가 이제 봉쇄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원래 중국 경제 성장률 5.5%가 적신호가 보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당히 지금 큰 전쟁을 치르고 있죠. 이거 러시아는 강국의 이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진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국과는 소모적인 경쟁에서 협력 관계와 또 갈등이 일단은 빚어지고 있고 미국과는 핵무기 비확산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곳곳에 갈등을 현재 빚고 있죠. 자, 20년 7월 1일 날 푸틴이 2036년까지 임기가 연장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24년까지인데 푸틴은 대통령 8년, 총리 4년, 대통령 대언해가지고 12년 아주 역사에 아주 오래 남을 그런 장기 집권자로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러시아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미소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의 이 두 축이 이 강대국이 소련이 이제 해체되면서 연방으로 다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최근에 옛날 이 소련의 이 강대국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힘의 외교를 더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구소련이 해체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러시아 국민의 상당수는 과거 옛 소련의 이 강대국의 그 향수에 젖어 있다. 향수를 취한다 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썩어도 강한 러시아가 좋다. 극빈층 2천만 명이
서방 국가 경제 제재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만 젊은 층이 푸틴을 지지가 많다는 거죠. 푸틴 아래 뭉쳐서 러시아의 위대함, 과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젊은이들은 생각을 한다 하는 겁니다. 자, 또 러시아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을 지금 하는데 사거리가 1000km 이 발사를 성공했다고 하죠. 이 극초음속은 이 속도가 이 음속의 8배. 결국 요격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전 세계 목표물을 1시간에서 2시간 이내 타격이 가능하다 사실입니다. 미사일 개발 성공은 동북아 이 세 강대국 간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첨단 무기를 총동원해서 중국은 러시아군을 초청해서 이 연합훈련을 하고 지금 있고, 이 동맹을 중국과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 이런 현 상태죠. 2020년에 어떤 탄도미사일 발사 사전에 뭐 통보한다든지 21년에 달과학기지 공동건설을 추진하고, 또 6월에는 중국과 러시아 우호 조약을 연장을 하게 되면서 또 8월에는 연합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이런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슈퍼파워 복귀 노리는 러시아. 단계별 슈퍼파워 복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유럽에는 이 중앙아시아 등서 패권을 복원해서 타 지역으로 영향을 확대하고, 또 뭐 카자흐스탄 반정부 시위에 개입하면서 중동에서는 남미의 외연을 지금 넓히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미국과는 이 갈등 경쟁을 지금 치르고 있고, 우리 중국과는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우크라이나와는 독립국 지위를 유지하되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3월 21일 공습받은 키우 대형 쇼핑몰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지금 주민이 사상을 당하고 있는 아주 가슴 아픈 지금 일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우에서 양국이 본격 충돌 시에 2차 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시가전이 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도 우리 군사 전문가들이 지금 내놓고 있죠.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지각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의존을 끊자 해서 EU는 석유 수입 금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푸틴 탓에 서민이 운다 이런 말인 거죠. 푸틴 탓에 서민이 운다. 그러니까 휘발유 값이 상승하고 경유값, 뭐 우리나라도 지금 이 타격을 입어가지고 휘발유가 기존의 경유보다 비싸다가 지금 경유가 휘발유보다 더 비싸게 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서 왜 경유가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화물차라든지 중소업체가 대부분이 뭐 화물 운송을 하게 되면 전부 다 화물차가 경유를 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계가 더 어려진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휘발유 경유의 이 뭐 뒤바뀐 현상, 이것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산업 전반에 흔드는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습니다. 지금 물가가 한없이 고공치닫고 있습니다. 뭐 식당에 가서 지금 한 1, 2개월 만에 계속 1,000원, 2,000원, 3,000원 계속 오르고 있죠. 시멘트 대란, 내온가스가 또 뭐 이런 급등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전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타격을 지금 입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키우 인근 도시 잇따라 이제 탈환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뭐 계속 지금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죠.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쉽게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뺏기지 않고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문제, 또 우크라이나는 무기가 러시아에 좀 딸리다 보니까 어떤 이 게릴라전을 많이 지금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게릴라전을 통해서
러시아의 주요 어떤 미사일 기지라든지 어떤 주요 시설 뭐 이런 거 타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서방으로부터 지금 우크라이나가 군사적으로 좀 지원을 좀 받아서 이렇게 뭐 방어 수단을 좀 많이 갖추고 있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여기서도 지금 미국과 이 러시아 문제, 중국 문제 이것이 세계 각국의 지금 상황이 아주 힘든 상황으로 가게 되면서 이 3차 대전으로의 초전 현상이 아닌가 뭐 이런 조심스럽게 군사 전문가들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빨리 종전이 되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면 좋겠죠. 여기에 보면 집단 학살, 이 성폭행 문제 아주 참 안 좋죠. 전쟁의 가장 아픈 상처를 남기는 것이 이런 거죠. 집단 학살, 뭐 성폭행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사진에 보듯 두 손을 묶인 채 이거 시신이 410구 이상이 나타나고 또 검은 포대 이 민간 시신이 구덩이에 이게 담벼서 이게 있다는 사실. 전쟁은 참으로 참혹하고 무서운 것에는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반도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우리 한반도가 어떻게 될까? 6.25 전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이룬 경제 강국과 군사 강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그야말로 나라가 최후진국으로 정말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우리 나라도 자주 국방하고 경제 강국을 이루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힘을 우리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이 위기가 있죠. 위기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경제가 부메랑으로 이제 왔다는 거죠. 이 3월 13일 날짜로 볼 때 러시아가 디폴터라면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는 거죠. 디폴터. 이게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제 망하는 거죠. 서방 금융 제재로 빚이 갚기가 어렵고 또 신흥국 시장이 타격을 받고 루블화 가치가 폭락을 하게 됩니다. 3월 6일 날 무디스가 러시아 신용 등급을 10계단이나 끌어내립니다. 부도 바로 직전 단계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EU와 나토는 회원이라 다행이다. 이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그 초대 문구를 나타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이렇게 적힌 응원을 막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폴란드가 EU와 나토의 일원이죠.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하는 거죠. 3월 29일 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5차 협상 진전 후에 엇갈리는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러시아 기말 전술에 속지 말자. 또 침공을 계속할 여력이 없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엇갈리는 전망을 나타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 상황 악화로 휴전 가능성이 이제 커져가고도 있다고 보여지고 러시아 경제가 2002 이후에 최악의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죠. 실업률, 국내 총생산, 뭐 채무 불이행,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경제 고립 수준이 이 소련 붕괴 이전으로 지금 회귀하고 있다. 이런 뭐 경제학자가 지금 내놓고 있는 거죠.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 자, 일본 하면 뭐 감정이 안 좋은 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죠. 뭐 우리 축구 시합을 한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 다 져도 되는 일본한테는 지면 안 된다. 이런 축구 선수들도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다고 하죠. 자, 일본의 수출 규제 2년. 날로 악화되는 한일 관계입니다. 일본이 경제 보복이 이 19년 7월 1일 날 한국 최대 이 수출품은 수출 규제를 하게 되죠. 따라서 양국 모두가 손해보는 경제 쇠국이 되어버립니다. 일본 기업은 한국에서 내몰리고 일본 투자가 감소하고 일본산 소재는 한국산 완성품 분업 체제가 붕괴되고
서로 3위, 5위 교역국인데 상대방을 이제 홀대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것이 이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우리 한일 관계 끝모를 갈등, 주변국에 이익만 주는 거죠. 일본의 경제 카드 보복을 보면은 수출 규제, 한국 자산 압력, 통상 보복, 뭐 투자 철회, 금융 규제, 인적 교류도 완전히 중지된 이런 상황에 지금 한일 관계가 평행선을 걷고 지금 있는 거죠. 자, 동북아 4강의 군사력을 비교해 보면 현재 한국과 북한을 비교를 지금 해놨는데 수적으로 북한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적으로는 우세하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대한민국은 최신 무기로 무장을 지금 하고 또 이 네트워크 전쟁에 걸맞는 이런 우리 무기 체계를 갖고 있는 북한은 과거의 어떤 이런 아주 과거 무기 체계로 인해서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비교한다면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리 한국이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다, 이렇게 교수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동북아 외교를 한번 살펴봤는데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이 4개국을 집중적으로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외교 안보 과제를 어떻게 지금 이제 추진해야 될까? 북한 군사 도발에 한미 동맹이 강력한 억지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죠? 지정학적으로 주변 열강들 사이에 낀 한국은 항시 긴장을 해야 되고, 또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 미중 간의 갈등, 이것도 동북아의 복합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로 남북 관계를 모색해야 되는데 이 대북 전단 금지법, 9.19 군사 합의 이런 문제들도 지금 있고, 또 중국 간에는 한중 간 수교 30주년이죠. 여기서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레바퀴가 작동이 되도록 어떤 대안을 모색하고 마련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 가지 중국도 이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이 갑자기 이제 강화시키고 하다 보니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지금 행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지금 보입니다. 또 일본과 우리는 지금 현재 아직 협력 관계가 되지 않고 한국의 갈 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정말 이 새 정부가 외교 안보에 정말 중요한 이 과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심도 깊은 아주 연구와 또 저명 인사들, 학자들, 군사학자들 다 모아서 머리를 아주 맞대서 지혜를 짜내서 이런 외교 안보 과제를 도출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